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잉은 망상이다. 2. 인도네시아는 KF-21N을 조롱하다. 비행기 4대에 4조 3천억 원. 이 멍청이나 금액은 지난 상반기에 보잉이 우리 국회에 제안한 신형이 737 4대의 가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당 1조 750억 원을 부른 건데요. 이 제안에 무슨 비행기가 금덩이냐며 국회가 격분했습니다. 반면 보잉은 여러 계량 요소를 고려해 최대치로 산정한 예산이므로 더 오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1200원 상당이던 달러 환율이 한때 1400원 선까지 치솟을 정도로 크게 상승하면서 보잉이 상반기에 제시한 수준의 옵션을 갖춘 이 737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추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진 겁니다. 사실 이는 보잉의 잘못은 아니지만 환율 상승의 원인이 미국 정부에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게 보잉이 제시한 4조 3원은 결국 달러가 기준입니다. 예산안이 제출됐던 2022년 상반기의 환율인 12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5억 8300만 달러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보잉사가 요구한 도입 단가는 4조 3천억 원이라기보다는 35억 8300만 달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환율이 연이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11일을 기준으로 1330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35억 8300만 달러는 약 4조 7700억 원으로 가치가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47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는 대당 1200억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인데요. 이 돈이면 최근 폴란드에 수출되면서 세계적으로도 크게 이름을 날리고 있는 K2 흑표전차 수십 대를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또 원래 단가와 상승분을 합친 1조 2천억 원이면 여기에 딱 1000억 원만 보태면 만재 1만 2천 톤급의 최신 이지스 함인 정조대왕 함을 추가로 건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 상승분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이들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조기경보 통제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하지만 커지는 목소리에 비해 여론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주장이 너무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보잉이 했듯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민항기를 사들여 신형 조기경보 통제기를 만들자는 민항기 개조론자와 국산 수송기로 항공기부터 조기경보기까지 완전히 국산화하자는 국산화론자, 그리고 이스라엘, 스웨덴 등 조기경보기를 개발한 국가와 협력해 기존 조기경보기를 개량한 신형기를 도입하자는 공동개발론자 등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이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조기경보 통제기 선택 시 보잉의 갑질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결정됐습니다. 지난 11월 9일 러시아 국방부는 헤르손에서의 전면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둔 러시아군 총사령관 수로 비킨 이 철수를 건의하고 슈이고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식으로 철수 명령이 하달됐는데요. 이에 따라 드네 프로감 서안에 있던 수만 명의 러시아군이,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 대군 중 상당수가 감동적으로 후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무너진 보급로를 따라 철수하며 수천 명의 어군이 폭사했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러시아군의 동태를 감시하다가 후퇴가 개시된 순간부터 우크라이나군에게 포격 지점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대전에서 정찰 자산의 가치는 공격 무기와 비교했을 때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정찰 자산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지휘 통제 장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기경보 통제 기능은 공군에게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는 조기경보기의 역할과 성능에 대해 알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조기경보 통제 기능은 AWACS 또는 AWNDC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근접하는 적군을 조기에 탐지해 경보함과 동시에 아군기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조기 경보 통제 기능은 흔히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데요.
현재 우리 공군에서는 이 조기경보 통제기 전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 도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부족한 전력을 확충하기 위해 긴급 전력 2대를 선 도입하고 이후 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을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국회가 반대했습니다. 4대를 모두 한 번에 거래하면 수천억 원을 아낄 수 있는데 고작 한두 해 빠르게 전력화하려고 너무 무리한다고 군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제작사인 보잉 역시 한 번에 4대를 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얌전히 국회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환율 상승이 이 합리적인 판단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실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 멸망 위기였다는 IMF를 제외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례가 없었던 환율 상승이 벌어지면서 이대를 먼저 구매하는 게 오히려 싸게 먹혔을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환율이 무려 1,442원을 찍으며 정점에 달했던 10월 14일 이후부터 엄청나게 힘을 얻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조기 경보 통제기 2대를 왜 선 도입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훨씬 많은 이들이 다른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산화입니다. 국산화론자들은 이번 환율 폭등 사태를 통해 외산 무기의 문제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외산을 도입하기 위해 막대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환율 상승처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제일 중요한 국방사업의 진행이 좌지우지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산화론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군이 사용할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례로 국산화론자들은 이번 조기경보 통제기 도입이 국산화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경보 통제기의 사용 방식을 고려했을 때 국산 조기경보 통제기의 개발이 돼야 공군 전력의 완벽한 자주국방이 이뤄진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 조기경보 통제기의 운용 방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조기경보 통제 기능은 다른 공군보다 먼저 적을 탐지해 이를 아군기에 경보해줍니다. 이를 위해서 웬만한 항공기는 탑재조차 불가능한 첨단 레이더를 사용하며 또 레이더로 탐지된 장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아주 우수한 통신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장비가 제공하는 정보들은 정확도가 매우 높은 만큼 데이터의 용량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적에게 감청당하지 않기 위해 여러 암호화 조치가 취해져서 가뜩이나 큰 데이터의 양이 더 늘어나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암호화된 데이터를 다시 재해석하는 복호화를 거쳐야 하고 반대로 답신을 위해 마찬가지로 암호화가 가능한 고성능 통신 장비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문제입니다. 당연히 첨단 기술이 들어간 만큼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부피가 상당하고 가격은 그야말로 업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산 경공격기 FA-50이나 KF-21은 미제 조기경보 동제기에 지휘받고 유연한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산 데이터링크가 탑재됩니다. 이것이 당장이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산 항공 무장의 개발이 점차 고도화되고 우리 항공 전력의 국산화율이 올라가면서 국산 데이터링크에 대한 소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나 국산 대방사 미사일 등의 무장은 물론 스텔스 무인기 감옥 EX, 중고도 무인기 등 여러 무인 전력과의 유무인 합동 교전 능력을 확보할 것을 고려할 때 이를 통제할 조기 경보 통제 기능은 반드시 국산 데이터링크가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보빙사가 판매할 이 737에는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게 보잉은 우리 정비사들이 F-15K의 표적화 포드인 타이거 아이를 수리하려고 살짝 뜯은 걸 기술 도용이라며 발작했던 전력이 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737의 국산 데이터링크를 심기 위해서는 레이더까지 건드려야 할 게 뻔한데 보잉이 이를 쉽게 허락해주지 것이란 분석인데요. 그런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첨단 무기의 정보를 미국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뿐인데요. 이런 이유를 대문에 조기경보 통제기의 국산화를 지지하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친척 사항이 없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민항기로 생산된 보잉사의 B737을 사서 이 737로 개조의 호환성을 높이자는 의견.
보빙은 못 믿겠으니 경쟁사만 에어버스의 A320 같은 기종을 샀거나 걸프스트림 같은 비즈니스 제트기를 사서 개조하자는 의견. 혼자 하는 건 위험하니 이스라엘이나 스웨덴 등 조기 경보기 개발 경험이 있는 나라들과 합작하자는 의견. KAI가 제안한 국산 수송기를 베이스로 조기 경보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형 군용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자는 의견 등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장단점이 분명해 어느 한쪽에도 힘이 쏠리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첫째, B737 도입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미 우리 공군은 B737 사대를 개조한 E737 조기 경보기 사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737은 민항기 시장을 장악한 보임이 베스트셀러답게 시장에 엄청난 물량이 풀려 있으며 또 신품을 주문받기 쉬운 기종입니다. 따라서 보빙이 제시한 E737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B737을 구매한 뒤 내부의 데이터 링크와 레이더를 전부 국산으로 사용한 국산형 E737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미국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E737을 양산하는 보임이 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기종의 민항기 개조는 보잉의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차세대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E737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롤 모델이 있는데 그보다 떨어지는 기체를 들여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손으로 개조해야 하다 보면 분명히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조기 경보기 개발의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셋째, 공동 개발은 상당히 구미가 당깁니다. 2차 도입 사업에서 도전장을 던진 이스라엘과 스웨덴인데요. 이 나라들은 둘 다 괜찮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감소 방산 명가로 명성이 드높습니다. KF-21 보라메가스, AESA 레이더의 시험 테스트를 도운 것도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요. 그리고 스웨덴은 명품 전투기 그리펜을 개발한 사브사가 있고 최근 K2 전차 수출을 계기로 협력을 확대 중이다. 함께 조기 경보 통제기를 만들기도 좋습니다. 바로 두 국가가 개발한 조기 경보 통제 기능은 이국보다 성능이 떨어지며 여시 함께 만든다고 꼭 좋은 결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KAI가 제안한 수송기 모델을 개량해 조기 경보 통제기를 만드는 방만은 성공성이 가장 낮지만 반면 성공하면 대박인 선택지입니다.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뜻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조기 경보 통제기의 성능이 K2나 K9처럼 최고는 아닐지라도 극한의 가성비를 달성할 수 있다면 국방 강화는 물론 수출시장 개척이라는 성과까지 꿈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수송기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송기부터 완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전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개발한 국산 수송기가 우수한 성능과 저렴한 단가를 가진 명품으로 개발돼야 조기 경보 통제기 사업의 첫 삽을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이 필연적으로 무척 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송기가 개발되고 다시 국산 조기 경보 통제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KF-X 사업처럼 아무리 빨라야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분명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조기 경보 통제기를 개발한다는 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방법은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방법이 됐든 한국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보잉을 선택한다면 보잉 같은 양아치 기업이 앞으로 감히 대한민국에 갑질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하는 현명한 계약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KF-21의 함재기 모델이 공개되면서 중형항모를 건조해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대한민국 해군의 원대한 야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진상 고객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도네시아에서 또 한 번 망언이 튀어나왔습니다. 동네에 대해 공급 KF-21N가 인도네시아군을 위해
개발되는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참에 인도네시아도 항공모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제도 모르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점입가경이라고 인도네시아에 계속되는 헛소리에 이제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KF-21N가 어떻게 나왔길래 인도네시아에서 헛꿈을 꾸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DX 코리아 2022가 고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군사 박람회를 통해 우리 군이 제시하는 현대전의 미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까지 발걸음을 옮겨 참여했던 각국의 군 관계자들은 한국 무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몇몇 국가들에서는 한국 무기 산업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DX 코리아를 통해 한국에서 제작된 다양한 신무기들이 공개되었지만 역시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건 KF-21 보라매였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를 통해 KF-21 함재기 모형이 처음 공개되며 중명 함모를 전제로 한 함재기 사업이 연구 단계에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KF-21N 공개되고 국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KF-21을 주목하고 있었거나 함재기가 있어야 하는 나라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KF-21N을 두고 유별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밀리터리 매체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한국이 함재기 개발에 나섰다고 보도하면서 KF-21N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인도네시아도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항공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KAI, 인도네시아가 소유할 KF-21 보라매의 함재기 버전 출시. 본 기사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는 지금 태평양 국가들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해군에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모함에 탑재될 함재기가 바로 한국의 KF-21N이라는 것이죠. KF-X 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인 줄도 모르고 KF-21 전투기를 인도네시아가 가지게 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항모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현재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인도 등 9개 국가뿐으로 대부분 군사 강국이면서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인도네시아군도 동남아에 한정한다면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지만 항공모함을 가진 국가들과 비교하기에는 초라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단독으로 운용하게 된다면 바다에 뜬 거대한 표적지에 불과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항모전단을 구성하기 위해선 최소한 호위함, 방공구축함, 잠수함이 필요한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방공구축함은커녕 일반 구축함도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잠수함 전력으로 1970년대에 건조된 독일의 209급 잠수함과 한국에서 건조된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정비 부실로 승조원 침몰시켜버린 전적이 있죠. 공군도 별다를 게 없는 것이 T-50 수입국 중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에서만 벌써 2번이나 T-50 추락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난데없이 한국을 욕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인도네시아군의 정비 실수임이 드러난 사건들이었죠. 이렇듯 만일 인도네시아가 항공모함을 도입한다 쳐도 제대로 운용할 능력이 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설레발을 칠 정도로 KF-21N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기대와 동시에 걱정하게 하고 있기도 한데요. KF-21도 아직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함재기 모델까지 개발하는 것은 2마리를 잡으려다가 다 놓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KAI 측은 이번 사업에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KAT 관계자는 KF-21 함재기 개발이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사업으로 F-35B를 대신해 우리 군의 함재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KF-21N가 향후 새로운 수출 먹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단 함재기 수출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가 될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어떤 나라를 의식한 건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기체 모형과 함께 KF-21N이 기존 KF-21과 비교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대략적인 재원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KF-21N은 함재기로 운용하기 위해 기골이 강화되고 동체와 날개의 설계가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함재기에는 지상보다 훨씬 짧은 거리를 이착륙할 수 있도록 저속 비행 특성이 요구되는데요. KF-21N의 주익 면적이 20%가량 넓어졌고 수직 및 수평 날개 역시 30%가량 늘어나 기체가 받는 양력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랜딩 기어를 강화하고 흔들리는 항모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랜딩 기어 장착 위치가 주익 쪽으로 더 넓게 퍼져 안정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KF-21N 탑재될 중형 항모에는 이착륙을 위해 캐터펄트 방식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어레스팅 훅이 장착되었고 F-35C와 같이 날개 끝단이 접혀 더 많은 기체를 탑재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